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사진예술이 올해 2020년 4월 19일부터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새로이 개국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에 제가 첫 테이프를 끊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월간 사진예술 4월호에서는요, 스페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바로 4.19 혁명 60주년을 기리기 위한 스페셜 이슈인데요. 월간 사진 예술 4월호에 실린 이 특집 스페셜 이슈를 오늘의 초대 손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 사진 예술의 발행인이십니다. 이기명 발행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월간 사진예술의 스페셜 이슈를 함께 사담회를 가지실 스페셜 게스트인 4.19 대표단체 4월회의 김용균 회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바로 질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 4.19 혁명 이전에도 이승만 정권은 1950년대 야당 탄압과 부정선거를 매우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진예술 그 유튜브 방송 창간이라고 할까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진예술의 개국이 4.19 민주혁명 60주년을 기념하는 그 2020년 4월 19일에 시작된다는 것 또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이 되었어요. 그 임기는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아주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박사를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비상대책을 강구한 것이 국민 직선제를 하자.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자 해가지고 헌법을 바꾸어서 직선제 개헌을 하는데 그것이 발췌 개헌입니다. 그래서 1952년에는 6.25 전쟁 와중에서 이승만 박사가 제2대 대통령으로 직선제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에는 함태영 씨가 그때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미 그 당시 헌법은 대통령은 8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1956년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되는데 그때 자유당 정권에 참여했던 그 참모들이 대통령을 3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에 착수해서 헌법을 무리하게 바꾼 것이 그것이 4.4.5 개헌이었어요. 그 4.4.5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은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그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3선을 시키는 것이 1956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 특기할 것은 이승만 후보에 대항한 신익희라는 아주 걸출한 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게 불행히도 선거 기간 중에 돌아가셨어요. 신익희 선생이.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단일 후보로 해가지고 3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선에 성공한 이후에 다시 1960년 이것이 4.19 혁명이 다가오는 이 196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4선에 도전을 하게 되고 부통령에는 이기붕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4선에 도전하는 그때 조병옥 박사라는 야당의 거물이 한 사람 있었어요. 이분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았고 국민들은 그분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 역시 선거 직전에 병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4선에 성공하면서
그 밑에 부통령으로 출마했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이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명동 기자님이 1957년이죠. 5월 25일 날 장충당 공원 야당 시국 강연회 정치 깡패 난동 사건을 촬영하였습니다. 네, 이 사진과 함께 그 취재에 관한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예, 사진은 그 시대의 현장을 기록함으로 해서 한 장의 사진이 역사가 되기로 하는데요. 당시 이명동 사진기자는 여당에서 야당의 정치 집회를 방해한다든지 선거를 방해하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동아일보에 게재함으로 해서 큰 사회적인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그 야당 시국 강연회에서 정치 깡패들이 난입해서 난동을 부려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동 기자는 그 정치 깡패들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찍어서 신문에 게재함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충당 공원에서 있었던 야당 시국에 가서 촬영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단에 숨어 있었는데 정치 깡패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재빨리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한 발짝 앞으로 가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깡패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찍고 싶었던 거였죠. 그러자 이제 정치 깡패들이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이명동 기자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동 기자는 재빨리 도망을 가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25일 날 촬영해서 26일 날 바로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는데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경찰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10일 뒤에 한 발짝 앞에 가서 가까이 찍은 사진을 게재함으로 해서 동아일보의 그 사진을 보고 더 이상 경찰들이 그 정치 깡패들을 수사를 할 수 없었는데 여기 앞에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유지강, 당시 이제 유명한 정치 깡패였죠. 이 사진이 찍힘으로 해서 이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이 옆에 서 있는 분은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호했던 김두한 씨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 4.19 혁명 의거의 시발점이라고 하자면 228 대구 학생 의거의 고등학생들입니다. 네, 세계 민주운동사에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주도한 운동은 극히 드문 일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4.19 민주혁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언급이 되는 부분이 1960년 2월 28일의 대구 학생 의거입니다.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고 하니 1960년 3월 15일에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가 시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60년 2월 27일에 대구에서 자유당 유세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가 있었는데 그 유세장에 사람을 많이 좀 동원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자유당에서는 또 그 2월 28일에는 민주당 유세가 대구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은 어떻든 좀 자유당 청중을 많이 동원을 하고 28일에는 어떻든 민주당 청중이 좀 작도록 하기 위해서 27일에는 학생들을 전부 휴교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쉬라 그래가지고 그 강연 들으러 가라 그랬고 28일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학교에 나와서 뭐 나무도 심어야 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토끼 사냥도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이상한 그 명목을 달아서 애들을
학교에 나오라 그러니까 이때 그 성년에 거의 달한 고등학생들이 굉장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 이 사람들 못 쓰겠다 이래 엉터리 선거를 하면서 학생들 등교까지 막고 또 등교까지 그 차단해서 야당 유세장을 못 가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일어난 그 강한 스트라이크가 2.28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발행장님, 당시 그 동아일보를 살펴보면요, 대구 학생 데모 사건에 대한 보도도 존재했었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에 예.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2월 28일 날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언론사에서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3월 1일 날 동아일보는 고등학생들 데모 과정들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하는 장면도 실었고 또 학생들이 경찰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끌려가는 장면을 실험으로 해서 경찰의 폭력은 강조하고 학생들이 왜 이런 2.28 의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4.19 혁명을 말할 때 포토저널리즘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신문사들이 자유당 정권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4.19 혁명으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그 4.19 의거의 도화선이라 하자면 그 3.15 마산 의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회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3월 15일이라는 날이 바로 정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 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는데 너무 부정이 많았어요. 예컨대 없는 유권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유령 투표를 한다든지 또 3, 4인을 조직을 해가지고 3사람, 4사람이 들어가서 쭉 줄을 서서 누구 찍었는지 한 사람이 조장이 확인을 하고 나온다든지 또 미리 투표함에다가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투표 개수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러고 개표하면서 또 불을 꺼놓고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수법이 자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눈치챈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3.15 의거입니다. 이 3.15 의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중심지는 그 당시 서울이 아니고 마산이었어요. 그 마산에서 경상남도, 울산, 부산, 경북, 대구, 전부 이런 사람 그 지역의 여론이 다 모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 치열한 그 논쟁을 많이 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가 처음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3.15 의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매우 안타까운 사진 중에 하나로 또 제 심금을 많이 울리는 사진에 대한 또 질문입니다. 그 부산일보 허종 기자님은요,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우리 김주열 군을 촬영했습니다. 이 포토 저널리즘과 신문의 역할에 대해 이 사진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 15일 날 부정선거에 분노한 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데모를 했는데요. 경찰들은 체류탄을 쏘면서 굉장히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그날 데모에 참여했던 한 고등학생이 실종이 되어서 그의 어머니가 마산 시내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7일이 지난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한 시체가 떠오르게 됩니다. 얼굴에는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 죽어 있었던 모습인데요. 바로 김주열 군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게 그
김주열 군을 사진으로 찍어서 부산일보에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인들이 얼마나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진을 찍은 호종 기자는 이 사진이 AP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또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일보에서 또 김주열 군에 대한 죽음을 또 실험을 해서 시작은 부산일보에서 시작되었지만 중앙지에도 실림을 해서 4.19 혁명 과정에서 바로 이 김주열 군의 사진은 마치 80년대 이한열 군 사진처럼 한국 사회를 굉장히 뒤흔드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